AD 맑은 책 읽기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축복 제1장 가치 있는 인생 목록 5번째 이야기 삶에서 소중한 것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교수였을 때 나는 의과대학 2학년 학생들에게 의미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다. 첫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몇 분 동안 명상을 하게 하고 의료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상징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게 했다. 심오한 의미는 대개 의식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개념들이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중에 함께 나타난다. 어느 해인가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자신은 상징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베토벤 교향곡 3번의 한 소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왜 그 음악이 떠올랐냐고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베토벤 교향곡 3번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물었다. 그는 슬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4주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그 곡이 연주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에 강의실은 숙연해졌다. 위로의 말을 건넨 후에 나는 그에게 물었다. 친구의 죽음에서 학생이 배운 것이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친구를 정말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지난 4주 동안 그는 친구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여러 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친구를 잃은 아픔을 새롭게 느꼈다. 그는 죽은 친구 대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와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 아무도 그 친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생명은 고유하고 소중하다. 그는 조금 더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분명히 누구도 그 친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친구의 죽음에서 배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배우는 의학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다. 침묵 가운데에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했다. 어릴 때 누구도 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지방에서 한 아이가 버려진 우물에 빠졌다. 일주일 동안 구조대는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필사적이었다. 아직 텔레비전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다. 가게나 버스, 학교에서도 모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심지어 사람들은 거리의 낯선 사람에게도 물었다. 그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없었나요? 모든 종교인도 종파를 떠나 그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이가 유명한 교수의 아이인지 청소부의 아이인지 갑부의 아이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도 묻지 않았다.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 주간 내내 누구에게도 그런 것은 하나의 중요성을 띠지 않았다.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 그런 것들은 무의미했다. 잃어버린 아이 하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졸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일절 개입되지 않았다.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며 누구에게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 우물에 빠졌던 아이가 바로 나였더라도
온 국민은 나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을 것이다. 오래전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은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게 한다. 구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모두 그 사건을 잊었다. 모든 생명이 진실로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는다. 우리는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잊고 산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가치 있는 인생 목록. 나는 연구 작업의 하나로 73명의 의사에게 삶에서 소중한 가치 목록 21가지를 보여주며 순서를 정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2번씩 실시했다. 첫 번째 설문은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순서를 정하게 하고, 두 번째 설문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목록에는 칭찬, 통제력, 지혜, 능력, 사랑, 연민, 행복, 명성, 성공, 친절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두 설문의 목록 순서가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 두 설문의 가치 순서가 상당히 달랐다. 개인적으로는 친절이 가치 순서에서 두 번째인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 직장 일과 관련해서는 친절이 15번째로 밀려나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가치 순서로 능력을 마지막에 두었는데, 실제 직장 일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였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가치 순서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 순서가 다른 것을 알고는 당황스러워했다. 사람들은 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그 차이를 인식했다.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대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삶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의사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 연구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들은 편의주의에 따라 사느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느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대해선 소홀하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부를 당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현재의 지위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산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내면에는 심각한 괴리가 생기거나 병이 몸을 파고든다. 진실을 감추고 살면 경쟁 사회에서는 생존할지 모르지만 결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경쟁이나 시간 부족이나 존경 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다.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지 못할 때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삶에 도전받을 때 본능적으로 다시 힘을 모으고 가장 먼저 삶의 가치 순서가 바뀌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손금이 저마다 다르듯 가치관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까닭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려 하다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때로는 암 같은 병이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명종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본래 삶을 되찾게 해준다. 병을 통해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일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 환자 중에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중요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는 못했어요. 해리가 결장암에 걸렸을 때 그는 큰 보험회사의 중력이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족 중에서 혼자만 대학을 다녔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뛰어났던 그는 직장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했다. 그는 직장에서 추진력 있고 경영 능력도 탁월한 야심만만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다행히 암은 초기에 발견되어 예후가 좋았고 치료에도 문제가 없었다. 사람들은 암 치료가 끝나면 그가 다시 중력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해리는 퇴원하고 직장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의외의 행동에 모두 놀랐다. 회사에서는 그가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의받지 않았나 의심했다. 그러나 해리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시골에 포도원을 마련하고 온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다. 5년째 그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주를 만든다. 그가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깨달았어요. 여태껏 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걸. 저는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가족들은 제가 성공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농부의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지요. 처음에는 과연 가족들이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해냈지요. 그 후에는 더 큰 성공을 위해 계속 자신을 닥달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농부였는데 아버지는 농부 일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저는 땅을 알고 제게 땅은 소중하지요. 저는 제 자신을 아는 만큼 농부의 일을 잘 압니다. 회사 일은 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포도원 뜰에 앉아서 바람에 파도가 일렁이듯 포도나무 덩굴이 초록 물결로 넘실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전에 즐겨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것인가 였어요. 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을 몰랐지요. 그동안 내 길을 가지 않고 돈과 명예, 성공에 자신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제 길을 찾은 것이 정말 다행이죠. 진정으로 본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역동적인 여정이다. 동료 의사는 자신의 여정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지휘자는 조율을 하려고 오보의 연주자에게 도음을 내라고 지시한다. 오케스트라의 갖가지 악기 연주자들이 그 음에 맞추려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주인은 잠시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그러다가 다른 악기 소리가 조금씩 그 음에 맞추어질 때
시끄러운 소음은 사라지고 제 소리를 찾게 된다. 그러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이 찾아온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다. 그 동료 의사는 말했다.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항상 제 오케스트라 소리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제 소리가 있지요. 저는 매일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제 삶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 그 소리를 더 분명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나 귀 기울여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에 맞추려고 애쓰는가에 달려 있지요. 분노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스트레스 등의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제 삶이 본래의 음에 맞추어졌을 때일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본래의 음이 들려주는 연주에 귀 기울일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그 연주는 가만히 귀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다. 그 연주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본래 주어진 자신의 길을 찾고 우리의 본향에 다다를 수 있다. 7번째 이야기, 여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진실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진정한 자신을 개발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깊은 내면의 무언가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일깨우며 삶의 폭과 깊이를 알게 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다. 내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1962년에는 의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학생이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은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여겼다. 나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어느 누구도 여성이 의사로서 장점을 지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성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임상 실습을 할 때 나는 아주 뛰어난 선배들과 한 팀이 되었다. 팀원은 모두 남성이었다. 나는 선배들의 의료 기술에 감탄하면서 그 팀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했다. 나는 대도시 구시가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대형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어린아이와 의식불명 환자, 심지어는 총상을 입은 환자들로 밤새 북새통을 이루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일을 하고는 완전히 탈진 상태로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선배 레지던트가 나를 보더니 조금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랐어.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우리와 한 팀인 것이 기뻐. 너는 우리 팀의 누구 못지않게 훌륭해.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다른 남자들과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나는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내심 상당히 고무되었다.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당시에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10년 이상 나는 의사라는 전문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성이라는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다. 나는 31살에 스탠퍼드 의과대학 소아과의 두 과장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권위를 지닌 자리였다. 내 이름이 붙은 개인 집무실이 생겼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집무실에 필요한 몇 가지 기구들을 사고 병원에 청구할 수도 있었다. 나는 신이 나서 스탠드와 의자 등을 사러 갔다. 스탠드를 파는 가게에서 나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자기로 만든 동양 여인상을 보았다. 그 여인상을 내 집무실에 놓아두고 싶었다. 집무실에 새로 깐 양탄자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러나 예산은 그 장식품을 살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다 그냥 가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다시 그 여인상을 보았다. 꿈에서 여인상은 자기를 그곳에 두지 말고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잠에서 깬 나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왠지 이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개인 돈으로 여인상을 구입했다. 집무실에는 여인상을 따로 세워놓을 여유 공간이 없어 책상 전화기 옆에 놓아두었다. 몇 년 동안 여인상은 그곳에 놓여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여인상에게 갔다. 대학병원을 떠날 때 따로 챙겨야 할 개인 물건은 몇 개 없었지만 그 여인상은 특별히 챙겼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을 떠나기 얼마 전에야 그 여인상이 인도에서 후안인이라고 불리는 자비의 여신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비의 여신상은 부처님의 여성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나는 여성인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본래 모습을 일깨워 주었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 여인상은 상징을 담고 있다. 상징은 무의식의 언어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들려준다. 때로 무의식은 상징의 형태로 그가 지닌 지혜를 나누어 주려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한다. 별 생각 없는 행동에도 무의식이 들려준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지혜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정하거나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무의식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라고 하면서 본래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준다. 오늘도 여름의 끝자락 매미 소리와 함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반가이 뵙겠습니다.